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맡고 있는 이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생활 경제 문제 중 첫 번째 시간인 희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희소성과 합리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수업을 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사를 살펴보긴 했지만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내용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원의 목표를 보게 되면 희소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핵심 개념으로는 희소성, 선택, 경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중점은 희소성을 중심으로 볼 거고 뭐 경제 문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수업을 요약한 뒤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희소성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희소성. 뭐 평상시에 우리가 희소하다, 저 자원은 희소하네 라고 표현을 쓰지만 이 희소하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어떤 상태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이때 부족하다는 거 말할 때 단순하게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을 말하진 않아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바로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다른 말로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선택할 어떤 경제 문제,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를 생산물과 생산량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분배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20, 30대이고, 로또 10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로또 10억 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린다고 할 경우, 첫 번째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 10억 원으로 뭘 하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지? 하는 어떤 생산물을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생산물을 결정했다고 하게 되면 무제한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10억 원이라는 제한된 돈 안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생산물과 생산량의 선택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 가령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경우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알바생은 몇 명을 쓸까? 기계는 어떤 기계를 하지? 뭐 체인점으로 할까? 이런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직면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양도 결정하고 방법도 결정하고 나서 생산이 이루어져서 누군가 커피를 소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득이 생겼다고 할 경우 이 소득을 어떻게 다시 또 활용할지에 대한 분배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 분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얻은 소득을 통해서 이윤을 통해서 알바생들에게 돈을 더 알바비를 올려줄 수도 있고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 가게를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사업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다 분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또 하나 생산물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선택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돈은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그만큼 소득이 적게 오는 것을
생산했다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효율성이 높은 거 선택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생산 방법도 이 선택의 생산 방법도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기준으로서 생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분배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효율성의 문제가 효율성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형평성입니다. 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우리가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효율성과 형평성이 기준을 바탕으로서 경제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략한 수업 그 요약 설명 마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갈 텐데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안에 빈칸들 있잖아. 빈칸 함께 채워가면서 옮겨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씩 함께 채워가면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소성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의 의미, 여러분, 지구상의 인간이 나타나면서 공통된 속성이 바로 욕망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마음 메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 무한한 욕망을 위해 자원이 무한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욕망을 채울 만큼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의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것을 희소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희소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희소성의 특징 역시 희소성의 의미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희소성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의 욕구의 존재량이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희소성을 위해서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희소성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활용할지에 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희소성 유무에 따른 재화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크게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해서 설명하게 된다고 하면 자유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구와 존재량이 비교해서 봤을 때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말하고 경제재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인간의 욕구가 자원의 존재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재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보다 존재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재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로 햇볕, 공기 등을 들 수 있고 반면에 경제재는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있는 거래되는 재화들은 다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바로 경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성은 희소성의 유무로 자유재와 경제재 구분했잖아요. 이런 희소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상재였던 재화가 경제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재였던 재화가 무상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게 되면 무상재였던 재화의 존재를 감소하거나 인간의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 무상재가 경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다 배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수요성과 공급성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작년 통합사회 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일부 배웠었고 또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나중에 수요 파트와 공 파트 갈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유재는 이런 모습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알고 뭐 그려보게 되면 자유재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뭐 해석해 보자면 여기 보이죠? 영원일 때, 영원일 때 수요자들은 이만큼을 원하는데 시장 이제 사회에서 공급된 양은 어때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율제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존재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경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선이 만나서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재의 그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구나. 경제재의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구나 정도는 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삐뚤삐뚤한데 제가 아무튼 그 펜을 찾아서 좀 최대한 빠듯하게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소성과 라는 개념과 유연성과 희귀성이라는 개념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상하네요. 먼저 아래부터 볼게요. 희소성과 희귀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인간 욕망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 말했죠. 하지만 희귀성은 인간의 욕망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에 의해서 재화의 가격은 희귀성이 아닌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바닷가재 예를 많이 들어요. 바닷가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두발 바닷가재라고 하는 이제 쌍발가재가 있고 발이 하나만 있는 외발가재가 있는데 부존량은 외발가재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자원이 훨씬 더 부족한 부존량 훨씬 더 많은 두 발이 있는 바닷가재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발가재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쌍발가재는 희소하다고 말하지만 외발가재는 희소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자원이 부족한 건 절대 부족한 건 맞지만 외발가재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희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긴 한데 외발가재는 이처럼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기에 쌍발가재가 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쌍발가재와 외발가재의 가격 결정 는 절대적 부족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소성이 있는 대화에 대해서 가격이 더 높이 측정되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트를 한다, 뭐 여자친구가 생겨서 데이트 한다고 할 경우 랍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랍스타가 집게가 하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은 기분이 살짝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안 좋겠죠, 그죠? 사람들은 물론 자원의 존재량은 외발가지가 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쌍발가지가 더 원하기 때문에 제어의 가격은 쌍발가지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의 가격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하게 자원이 절대로 부족한 것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희소성과 유용성을 비교해 본다고 할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물과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이 더 그 가격이 더 높게 측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과 다이아몬드 비교를 해볼 때 실생활 안에서 물은 유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유연이 높은데, 하지만 물은 상대적으로 부존량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정수기에서 쉽게 물을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존량이 많다 보니까 희소하다고 말할 수 없이 희소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죠?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어요. 딱딱하니까 망토를
쓴다고 쓸 수는 있겠지만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유용성은 크게 높진 않죠. 낮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부존량이 너무나 적은 데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봤을 때 유용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은 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물이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가 더 높다고? 다이아몬드가. 왜? 희소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희소성과 유용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 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에 의해서 재화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희소성과 희귀성을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책에 안 나와 있다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책에 안 나와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넣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를 어, 선택 과목으로서, 그러니까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수능에 있는 경제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교과서로만 공부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은 아니고 그냥 많기,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와 참고서를 좀 활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신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희소성과 희귀성 비교해 볼게요. A 부분을 보게 되면 어때요? A 부분은 희소성은 있지만 희귀하진 않고 희귀성은 없고 B는 희소성도 있고 희귀성도 있고 C는 희귀성은 있지만 희소성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D는 희소성, 희귀성 둘 다 없는 것을 D라고 하는데 D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유제 무상제 재화들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들이 이제 D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A에 속하는 재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지만 희귀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 이것은 공산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떼어내는 많은 상품들이 A에 속하게 되고 가령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희소성과 희귀성을 둘 다 갖고 있는 재화들. 이런 재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유명 화가의 유작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 또 이제 골동품 같은 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거. 과거에 있어서 현재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뭐 고려통자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이 책정되는 거고. 뭐, 뭐, 이제 모나리자 같은 작품도 더 이상 계속 뭐,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명한 화가들의 유작들 같은 경우들이 B에 속하게 되는 거고 3번 C는 희소하진 않은데 희귀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죠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등산이나 산에 올라갔을 때 잘 이름 모르는 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 모르는 풀들이 참 희귀하지만 그것을 뭐 굳이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가령 산에 올라갔을 때 독버섯 같은 경우 희귀하잖아요 그죠? 희귀한데 여러분들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희귀에 속한다는 거고 뒤에 앞서 말했던 자유재 부상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희소성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기본적 경제 문제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사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시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죠, 그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아는 생산물, 생산 종류 또는 생산량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산할지 생산 방법의 문제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들은 모든 것을 만들고 싶지만 다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지, 그리고 이걸 정했다면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 어떤 생산물을 생산할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산 방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외국으로 옮길지, 아니면 자동화로 할지, 아니면 뭐 이제
근로자를 더 투입할지라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생산 방법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 방법까지 결정하고 나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들어간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 분배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럼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소득 분배 문제를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 정의했고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희소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가로넣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앞서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안에서 생산물의 뭐라고 했었죠? 생산물의 종류와 무엇을 결정하는 것,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되고 또 이 앞서 선생님 서론에 설명했지만 이런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효율성이라고 했었죠. 또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안에 있어서는 생산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결정하는 문제 안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이게 생산 이제 생산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생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이제 분배할지 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분배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효율성과 함께 뭐라고 했죠? 형평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경제원칙 제1 원리라고도 해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거라고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여러 대안이 똑같은 만족을 준다고 한다 하면 동일한 만족이 주어진다고 하면 최소 비용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최대 효과라는 것은 똑같은 값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만족,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그것이 효율성 측면에서의 선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사실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해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도 함고 그 다음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사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분배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된 이제 소득이라는 부를 너무 효율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형평성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복지라고 하는데 이 복지에 있어서 형평성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경제 문제는 왜 생긴다고 했었죠? 바로 희소성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희소성이란 뭐였어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랬죠. 이 상대적 개념과 다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뭐라고? 희귀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실생활에서 유용성만으로 가격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으로 해서 가격 결정된다는 거.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경제 문제에는 세 가지 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무엘슨의 공작자가 세 가지 나타내. 첫 번째 생산물의 종류와 손가락이 안 보이네요. 생산물의 종류와 그다음에 생산량에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생산 방법에 대한 결정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분배에 관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배에 관한 문제가 세 번째 경제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번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한번 오늘 수업을 잘 들었나 한번 평가를 해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의문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했죠? 희소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2번, OX 퀴즈죠. 희소성은 장소나 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깨끗한 물을 예를 드는데 과거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만에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200년 전만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돈 주고 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널려 있는 게 다 깨끗한 물이에요. 하지만 지금 200년 후 현대 왔을 때는 어때요? 우리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 욕망이
욕구가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깨끗한 물에 대한 부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깨끗한 물에 대한 희소성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죠? 사람들의 욕구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 개념을 했으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3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한다. 맞나요? 틀렸죠. 경제재가 아니라 무상재 혹은 뭐라고 했었죠? 무상재 혹은 자유재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럼 이런 희소성의 문제로서 경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한번 3번 볼게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무슨 문제죠? 어떻게 생산할까? 생산 방법의 문제겠죠. 그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생산물 종류와 뭐 양에 관한 문제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 분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뭐 이것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에는 수업 때 만날 수 있겠나요? 한번 이제 수업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